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주지 부탁드렸듯이 생명체를 이루는 화학결합들, 이런 각자 집에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강조한 어떠한 것들,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습득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러한 결합들을 이용을 해서 네 가지 종류의 생명체를 이루는 고분자 물질,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을 요 두 5강과 6강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나가는, 이 역시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이제 강조를 해서, 여기서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서 헤매다가 중간고사쯤 되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탈피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다음에 중간고사 우리 8주차에 보기로 했는데, 혹시 한 주 더 미루면 어떨까? 9주차에 시험을 보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안 돼?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지 않아요? 안 괜찮다고? 보자고? 8주차에 꼭 보자고? 그러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꽁치면 춥지. 오케이. 그러면 이 분반은 8주차에 중간고사를 보는 걸로. 다른 분반에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이 그때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거 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 그럼. 그 반은 이제 9주차에 보고, 시험 문제를 2개의 버전을 만들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 간단한 그림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식물세포를 일부러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서 구성을 하는 모든 물질들이 어떻게, 여기서는 DNA하고 RNA를 구분을 해서 따로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으나, DNA와 RNA, 이것은 핵산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범주에 있는 고분자 물질이고, 이 네 가지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각 네 물질들의 특성을 사실 얘기하자면, 다른 건 다 왜 허경환 선생님께서 지질을 굳이 대표하게 되었느냐 라고 하면, 나름대로, 왜냐하면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 물질 중에, 생명체와 고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품들을 조립해서 크게 만든 것입니다. 한 번에 주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든 것인데, 지질이 그러한 관점에서 고분자의 크기 자체가 가장 작은, 사이즈가 작은, 여기서 또 굴욕을 당하는데, 작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지질을 대표하게끔 홍보대사로 되었고, 이분은, 양상국이라는 분은 왜 단백질을 대표하게 됐냐면, 가장 특별하기 때문에. 이 지금 밈 코미디를 아무도 지금 알아채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러닝됐던 것일 테니까. 아닌가? 너무 내가 여러분들을 폄하하나? 해서 고유 특별을 단백질이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고, 핵산은 왜? 가장 보링하기 때문에, 구조상 가장 지루하고 프리딕터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 삼아서 표현을 각각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용기는 굳이 우리가 작용기를 생명 시간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을 얘기를 할 때, 아미노산 실험 시간에 얼핏 언급을 했듯이 아미노기, 무슨 카르복실기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여기에 질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2개 붙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탄소가 산소하고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으면서 OH가 여기 있어, 그렇게 버벅거리는 것보단 깔끔하게 화학자, 우리 화학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쪽은 카르복실기, 저쪽은 아미노기 하는 식으로 기능을 약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러한 원자단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그것을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언급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순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시간에서 우리가 실험 시간에 보았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결합을 이루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공유결합은 왜 우리가 생명체를 이루는 고분자 물질에 보냐? 고분자 물질 자체를 이루는 데는 공유결합만이 유일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공유결합들은 결합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고 맡겼다가는 우리가 든든한 고분자 물질들을 만들어 놓고 세포를 그것들로 구성해 놓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정성이 있고 결합력이 가장 강한 공유결합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약한 비공유결합들이 왜 생명체에서 여러 가지 재반 활동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비공유결합들이 예를 들어서 반대로 발식 결합이라든가 이온 결합이라든가 수소 결합 같은 비공유결합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명체에서 자 어쨌든 이 축합 반응은 그 공유결합을 이루는 결합 중에 하나로서 그 중에 일부분인데 물 한 분자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지금 단량체를 결합을 어떻게 시킬까? 너네 둘이 어떻게 해서 짬짬이 해서 물 한 분자만 나한테 빼줘. 그러면 너희 둘한테 이렇게 예쁘게 빨간 선을 그어줄게. 공유결합이야 이게. 이제 아주 튼튼해서 잘 안 부서져. 이거 부수려면은 매우 힘들어. 그러나 이것을 부시면 너희들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야.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자, 그 반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 공유결합을 축합 반응에 의해서 형성된 공유결합을 부시고 싶다. 단순 변심으로 지금 환불을 받고자 한다는 얘기죠. 영수증만 가져오면 돼. 그래서 아까 물 빠져갔지? 그 물만 도로 가져오면 제가 되돌려 드릴게요. 그 반응이 바로 가수 분해라는 얘기죠. hydrolysis. 그래서 간단하게 물이 들어가면서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경우도 있으나 물론 이거 이화 반응이잖아요. 지금 아까 이 축합 반응은 동화 반응이고 이것은 이화 반응이니까 이론적으로 저절로 될 수 있어야 하나 그 실상은 생명체 내에서 저절로 되는 경우는 드물고 이거 역시 많은 효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가수분해 효소들이라는 것이 생명체 내에서 지겹게 즐비하게 많이 있는 이유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가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아까의 그 공유결합이 파괴가 되면서 다시 분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물론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이 됐든 지질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핵산이 됐든 전부 다 그들이 이렇게 큰 덩치를 구성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전부 축합 반응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냥 물 한 분자를 뺀 거예요. 두의 단량체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다만 이름을 자기들이 전부 다 가오가 있으니까 똑같은 이름을 쓰지 않고 탄수화물계에서는 이것을 글라이코시릭 본드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 단백질계에서는 이 아미노산들을 결합시키는데 우리가 봤던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든가 무슨 지질들은 지방산들을 이렇게 지방산 3개를 겨우 최대한 그런 식으로 결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럴 때는 에스터 결합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은 비슷한 결합인데 그것은 핵산을 만들 때 뉴클레오티드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이름에 괜히 트랩되지 말고 전부 다 축합 반응이다 이것들이 이름 그까짓 거 까먹으면 뭐 어때? 다시 물어보면 되지 챗GPT한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무엇을 탄수화물이라고 규정을 하느냐에서 몇 가지 룰이 있는데 이거 안 따라오지 자꾸 천천히 이런 룰이 있는데 일단 알데하이드 당연히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단당류들이 전부 뭉쳐서 점점 크기를 키워서 2개만 짝을 지으면 이당류가 되고 무슨 여러 개가 짝을 지으면
올리고당이 되고 그것이 엄청나게 몇백 개가 짝을 지으면 다당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근본은 이 모노머라고 하는 이 단위체는 단당류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탄소멸의 경우는 단당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단당류를 이루는 탄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무슨 3탄당이냐 4탄당이냐 5탄당이냐 6탄당이냐 7탄당이냐 정도까지 뭐 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막 이합 집산을 이뤄서 전부 똑같은 글리코시드 결합, 이 축합 반응의 일종인 글리코시드 결합이라는 것을 주축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내는데, 이 단당류 자체가 그럼 길 가다가 툭툭 부딪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기물들 중에 누가 탄수화물이냐, 누가 이 단당류냐, 누구는 지질로 봐야 되느냐, 누구는 아미노산으로 봐야 되느냐, 그 규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며 구조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으며 말단은 끝에는 반드시 요거 아니면 요거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데하이드, 키톤이 두 가지의 일종의 작용기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알데하이드, 키톤 그것을 알아두면 얘가 무엇인지, 유기화학 시간에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생명 시간에 사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그러나 알아두면 편하다 해서 이 중에는 알데하이드로 끝나는 단당류가 있고 키톤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알데하이드와 키톤의 차이는 탄소를 이중결합으로 중심으로 봤을 때 탄소 이중결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중심으로 양쪽 어깨가 전부 다 탄소 또는 어떤 튼튼한 수소가 아닌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들은 키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쪽 어깨가 비어있는 왼쪽 어깨에는 또 다른 탄소가 나와 있지만 이 탄소 이중 결합을 사야 되고, 오른쪽 어깨가 빠져서 수소가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알데하이드라고 하고, 이 둘 다 수소가 아닌 다른 것들이 와서 결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것은 키톤이라고 한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접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시간에 언급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여기 있는 프룩톡스, 과당이라고 하는 것과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과 갈락토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당이 탄소는 6개 전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보면 전부 다 화학식으로는, 식상으로는 전부 다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그러니까 얘도 CH2의 6, CO2H의 6,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들을 그래서 일종의 아이소모가 이성질체지, 한국말.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질체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이성질체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른 이성질체를 우리는 구조 이성질체, 스트럭처럴 아이소모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는 둘이 서로 거울을 보고 마주보고 있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성질체 아이소모는 스테레오 아이소모라고 하고, 그래서 그러한 같은 화학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개수는 똑같은데 구조가 살짝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보는 방향이 어떤 특정한 탄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열된 끼워 있는 이 원소들의 방향이 달라서 이것들을 이성질체라고 할 수도 있고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조 이성질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시스트랜스 아이소모라고 하는 시스트랜스. 한국말로 시스트랜스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냥 시스트랜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시스트랜스 이성질체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의 이성질체가 있고, 이것은 이제 지질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미리 짚고 넘어갑시다. 자, 탄소가 특이점은 탄소는 4개의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마치 회전 의자처럼 각각의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접점에서 이들이 회전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360도 마구 돌아가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만약에 탄소 2개가 이중 공유 결합을 이렇게 이루고 있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왜 이러는 거야? 그 순간부터 그 둘 사이에, 이 두 탄소 사이에는 그 유연성, 플렉시빌리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평면에 돌아가다가 갑자기 두 탄소가 이 하나의 어떤 판을 딱 놓고 꼼짝 못하게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되는 형상이 됩니다. 이중결합이. 삼중결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탄소는 흔하게 삼중결합도 물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흔하게 자주 이중결합을 이루어가지고서 유기물을 이루는데 그 이중결합 사이로 이제 이러면 아까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왜냐면 탄소 하나를 중심으로, 이중결합을 이루기 전에는 탄소 하나를 중심으로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든 좀 상관없이 어차피 돌아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탄소가 이중결합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그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 둘 사이에 내가 그들과 교류를 이제 커넥트가 돼 있는데 이게 이 판,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 판, 내가 위에 있는 거야? 아니면 아래에 있는 거야? 이런 확실한 구조적인 방향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와 이중결합을 이룰 때 유기물에서 가장 흔하게 그들과 이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이런 수소들이 있을 수 있고 수소가 아닌 다른 원소, 특히 흔히 이 X라고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X는 주로 탄소예요. 또 다른 탄소일 경우가 매우 많죠. 유기물에서 탄소들이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쭉 엮여 있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들의 위치가 이렇게 두 개 이중결합을 낀 탄소 사이에 탄소 두 개가 계속 이렇게 이쪽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중결합 또는 단일결합으로 탄소들이 쭉 유기물에서 돼 있는데 일단 이쪽 탄소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요 한 부위만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요 X라고 하는 아마 탄소일 것이야. 대부분 경우 요 탄소 두 개가 이 판의 위에 둘 다 똑같이 있느냐 아니면 이들이 서로 엇갈려서 이 둘이 그러니까 everybody hands up 이러고 있느냐 아니면 커스를 이렇게 치고 있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화학적인 성질상으로 차이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오버했구나 이렇게 끊어졌구나. 아이씨. 자제하자. 흥분하지 말고. 그랬을 때 우리는 같은 방향에 있는 그 결합이 같은 방향에 있는 친구들을 sis라고 하고 같다는 뜻에서 그 다음에 그 결합이 요 X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트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을 사이에 두고 필연적으로 이 유기물들은 cis 또는 트랜스 화학식은 같으나 그들의 배열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cis 또는 트랜스 아이소머 이성질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탄수화물을 볼 때 특별하게 큰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될 이유는 없으나 지질을 볼 때 이 cis 트랜스 아이소머가 신경이 쓰이고 우리의 인체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 시간에 굳이 언급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난시오머라고도 하고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것은 바로 아까 예를 들었던 왼손과 오른손처럼 전부 다 5개의 디짓을 가지고 있는 손가락이 5개. 그러나 왼손과 오른손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동일한 100% 동일하냐 그렇지 않은 것이 거울상 이미지라는 얘기죠. 포개지지 못하잖아 이렇게. 다만 마치 거울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둘이 동일한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탄소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3개의 원소들이 이 원자단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이루고 있을 때 요거 말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식은 똑같아 둘 다. L 지금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과 D라고 하는 것 마치 L은 왼손잡이 형태 그리고 D는 오른손잡이 형태 둘 다 D는 여기서 오른손을 지금 라틴어로 오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L은 왼손 첫 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쨌든 이 왼손과 오른손을 마치 이제 비유를 하듯이 탄소와 결합하고 있는 이 화합물이 그런 식으로 다른 배열을 가질 수 있게 되면 두 개가 화학적인 성질이 살짝 달라요. 이렇게 되면 화학성은 똑같은데 특히 왜 이것이 화학적인 성질이 다르냐 하면은 특히 생명에서
이들이 빛을 굴절하는 것도 화학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빛을 굴절해내는 그러한 반응도 다르긴 하지만 특히 생명체에서는 이 둘을 이제 효소가 구분해내기 때문에 효소는 이 둘 중에 하나만을 특이적으로 구분하고 그들만을 편애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질로서. 그래서 생명체에서 이것이 어떤 아이소모냐, L 이성질 체이냐, D 이성질 체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에서 이것을 또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단백질 같은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조금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탄수화물, 아까 그 단당류의 경우에는 이들이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일자형으로 또는 자기들끼리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서 이렇게 원형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두 개가 다 서로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인체 내에서 실제적으로 수용체 내에서 이게 훨씬 더 우세하긴 하나 이것이 한 70% 이상, 70% 정도, 이것이 한 30% 정도 되는 거라고 내가 얼핏 기억을 하고 있으나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서로 자유자재로 이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단당류들이 여기에 보이는 이 단당류들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형성을 해서 다당류 또는 뭐 이당류 같은 것들을 만들 때는 이제 특히 유독 이 고리 형태, 이 고리 형태의 탄수화물이 참여를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뭐 아주 시험에 이거 알아야 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나 혹시 만약 가다가 중간에 약간 얘하고 얘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포도당들이 몇백 개가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녹말을 만들 때 거기에 참여하는 포도당들은 전부 사슬형이냐 아니면 고리형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답은 전부 이 고리형으로 이미 고리를 이룬 그 포도당들이 참여를 해서 다당류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구나. 몇 %인지. 이건 아니네. 걔가 아니네. 알파와 베타 형태는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할 필요는 없으나 화학 시간은 알아야 되고 생화학 시간에 올라가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형태이나 굳이 일반 생물학 시간에 제가 이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다만 이것이 이제 녹말과 셀룰로즈를 구분을 하는 데 하나의 단서로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언급만 하고 가죠. 아까 이 사슬형의 포도당이 고리를 이룰 때는 사실 이게 이렇게 위에서 접어 들어가는지 쉽게 얘기해서 밑에서 접근해서 접어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 결합을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하이드록실 여기 특별히 파란색으로 지금 위치 파악을 위해서 GPS 용도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이 하이드록실기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알파냐 베타냐라는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 하는 식으로 요즘 글루코파이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을 이제 고리 형태의 포도당을 특별하게 언급하는 명칭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알파 또는 베타로 두 가지 형태로 사실은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존재를 할 때 그 존재하는 비율이 이렇게 수용체 안에서 이 정도로 한 6대4 정도로 존재를 한다는 둘 다 이렇게 꽤 많은 중요한 포션으로 존재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두 개의 당이 알파 또는 베타 당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딱 일단 염두에 두신 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하죠. 그래서 탄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단당류들이 고리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고 글리코시드 결합은 이미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글리코시드 결합을 이 형태에서 고리 형태의 두 개의 단당류가 여기 포도당과 과당이 지금 두 개가 글리코시드 결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합 반응이니까 물 한 분자만 여기 둘 중에서 빼내면 된다는 얘기죠. 물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아까 이들이 이렇게 지금 고리 형태를 이루었을 때 노출이 되었던 이 하이드록실기와 또 다른 당, 이 과당 사이에서
하이드록실기와 수소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이런 식의 축합 반응을 통한 글리코시드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험 시간에 봤던 환원당과 비환원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할 때 환원당은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해서 이들이 환원이 될 수 있는 원자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환원당, 비환원당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 과당과 포도당이 결합을 할 때는 이 과당이 고리 형태의 당을 만드는 그 특이적인 그 형태 때문에 이 둘이 결합을 해버리고 나면은 갑자기 이 둘 사이에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원자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응을 하기가 힘들어. 아까와 같은 또 다른 글리코시드 결합을 한 번 더 벌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이 두 없잖아, 이제 없어졌잖아요. 여기서 얘가 없어졌어. 그렇게 되면 이 특별한 요 설탕 같은 경우를 비환원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응성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베네딕트 그 시약 검출이었나? 그랬을 때 설탕이 유독 반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베네딕트 솔루션에 의해서는 환원당들을 집어내가지고서 결합을 해서 색깔을 보여주게 되는데, 설탕을 이루게 되면 일단 그 환원을 시킬 수 있는 부위가 없어져 버려요. 비환원당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 두 개의 설탕처럼 이당류 또는 여러 개, 한 열 몇 개 정도 보통 가지게 되는데 올리고, 그 다음에 셀룰로즈와 녹말이 또는 글리코겐이 대표를 하는 다당류,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당류 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있으나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그냥 뽑아서 설탕, 메가당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포도당들이 포도당 두 개가 글리코시드 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말토스, 메가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생체 내에서는 이 메가당은 웃긴 게, 그렇게 포도당 두 개를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다당류, 우리 인체를 얘기하자면 글라이코전을 분해를 할 때 두 개씩, 하나씩 자르는 게 아니라 두 개 단위로, 이당류 단위로 잘라내게 되면 그 산물이 메가당이 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흔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시험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락토스, 유당이라고 또는 젖당이라고 하는 이 우유 안에, 포유동물의 우유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이 락토스도 이당류이고, 그런데 설탕의 경우에서는, 설탕이 아까 이 비환원당이라고 얘기를, 이 이당류들은 전부 그럼 비환원당인가요? 아닙니다. 설탕만이 고유하게 유일하게 이당류 중에서도 설탕만이 유일한 비환원당입니다. 메가당과 젖당은 그런 환원당이 됩니다. 그래서 설탕의 특이한 특성, 웃기나. 식물에서만, 이스트도 못 만들어내고 식물에서만 이당류를 특이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식물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비환원적인 당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매우 약합니다. 어디 가서 한눈 팔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운반용 당으로 쓰기에 매우 적합한 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굳이 왜 식물이 이런 식으로 설탕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을까? 광합성을 하면 광합성의 결과로 잎에는 무엇이 축적이 될까요? 녹말이 축적이 됩니다. 포도당들을 전부 연결을 시켜가지고 포도당 연결시켜서 녹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들의 밥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따 밤에 몰래 자기가 혼자 하나씩 야금야금 뽀개가지고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식물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으나 나를 이렇게 지탱시켜준 그 고마운 뿌리라든가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스스로 불쌍한 나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들한테도 나의 산물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녹말을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서 쪼개면서 이걸 다시 이렇게 살짝 변조시켜서 설탕으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아까 포도당들을 이어서 만든 게 녹말인데 그럼 다시 아까 원래대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그냥 보내듯이 간단하게 왜 굳이 이거를 두 개를 다시 합쳐가지고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다시 설탕으로 만들려면 포도당 두 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둘 중에 하나는 포도당이 아닌 과당으로 다시 변환시켜 가지고서 연결시키면 설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짓을 굳이 왜 할까? 더더군다나 딴 동네에선 전혀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식물만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이유가 비환원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반응성이 없다는 얘기. 만약에 이들이 포도당을 그냥 에이 귀찮다. 포도당 형태로 녹말을 그대로 수송하기엔 너무 커 녹말이. 그러니까 이 수송관이 있는데 식물에 그 운반을 한 수송관이 따로 있는데 거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 간단하게 포도당으로 다시 뽀개가지고서 보내면 쉽잖아. 근데 이들은 가다가 딴 짓을 하는 거지. 반응성이 좋으니까 흘러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그냥 막 슈킹 해가지고서 그러니 저 뿌리에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설탕으로 만들자. 우리에겐 달디단 설탕이지만 우리가 왜 설탕을 매우 달게 느꼈을까요? 아주 좋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슈킹하기 정말 좋잖아. 와, 식물이 그걸 이렇게 보내? 그럼 우리가 설탕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면 우리에게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설탕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미각에 아주 그렇게 달게 느껴지도록 우리는 진화를 해가지고 설탕만 보면 환장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설탕이 굳이 애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반응성이 없게 일부러 노력을 애써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이 동물놈들은 곤충을 위시한 동물놈들은 그 설탕만을 특이적으로 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이제 진화를 시켜가지고서 그거를 또 이렇게 슈킹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설탕의 스토리인데 여기 보면 설탕의 구조가 있고 요 밑에 보면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요거 지금 대체당이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설탕 당뇨 나 당뇨가 있어서 설탕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 대안으로 쓰시라고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이게 수크랄로스라고 써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마 다른 브랜드 네임으로 써 있긴 한데 사카린은 아니고 세카린은 아니고 글루탐산도 아니고 또 다른 설탕의 아류 설탕 대체제 일종의 인공 설탕이죠. 설탕 회사에서 일부 만들었다 그래요. 영국에 있는 어떤 특별한 음식 푸드 컴퍼니에서 이런 식으로 착안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대체당으로서. 이러면 얘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몇 년 전, 한 10년 전까지 인터넷에서 떠오르던 가짜뉴스, 루머는 이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이거 대박을 친 거거든요, 이거. 아주 잘 팔리고 큰 돈을 벌게 해준 파이자의 어떤 그 모 약처럼 의도하지, 이제 대박을 치게 해준 물질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가짜뉴스 루머가 10년 전까지 떠돌았냐면 인터넷에 원래 이 수크랄로스라는 것은 살충제로 의도해서 살충제로 어떤 회사에서 살충제로 만들었는데 맛을 보니까 너무 달아가지고서 이걸 왜 곤충한테 먹여? 우리가 먹자 해서 이렇게 했다는 가짜뉴스 루머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어떻게 살충제가 될 수가 있을까?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에 아주 좋은 해가 없는 환경에 해가 덜한 살충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식물에 이제 줄기에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대면은 곤충들이 이걸 보고 먹고 환장을 하겠지 좋다고 아이 달다 하고 먹겠지. 먹고선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 동물의 몸에 들어가서 대사가 안 되니까. 근데 딱 보면 수크로스하고 수크랄로스 딱 여러분이 보기에는 구분이 대충 되겠어요? 이거 한 10m 밖에서는 구분이 전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똑같이 생겼지. 몇 개 일부 지역 같은 걸 빼고 수크랄로스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똑같이 만든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체 내에 들어오면
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대체당으로서의 효과를 낸 것도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거짓말 조작을 해서 이걸 원래 살충제로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뻗치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설탕을 분해하는 효소는 있으나 수크랄로스는 둘 다 누가 봐도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으나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 두 결합을 그러니까 이것을 분해하려면 대사를 하려면 이 결합을 쪼갤 수 있어야 되잖아. 효소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효소가 아직 없다는 얘기죠. 동물계에서. 어쩌어쩌 하다 보면 특히 곤충들 중에서는 이걸 계속 주입하면 곤충들 중에서 먼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것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진화시킨 돌연변이 곤충이 생길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효소와 기질의 특이성. 그러니까 효소의 기질 특이성을 우리는 요 수크랄로스의 사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것을 대체당으로 만들었을까? 대체 뭐가 좋으냐? 단맛은 무지 좋아.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미각세포, 혀에 있는 미각세포는 수크랄로스와 수크랄로스를 제대로 구분 잘 못한다는 얘기야. 인지를 해. 인지를 하면서도 훨씬 더, 이 구조를 훨씬 더 밀착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자극이, 우리의 뇌에 주는 자극은 단맛은 설탕,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구태의연한 항상 보던 지루한 설탕의 맛보다 500배가 더 단맛이, 설탕의 500배의 단맛이 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 뇌는 그걸 뿅하게, 와! 엄청 달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분해해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 수크레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지. 아류에 짝퉁에 속지 않고 이거 설탕 아님 하고 건들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분해를 못하니까 달고 좋아 엄청 좋은데 우리 몸을 그대로 통과해서 배설돼서 나가버린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아 우리 입장에서는. 칼로리 하나도 전혀 암만 먹어도 칼로리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단맛과 이제 이 행복감만을 느끼게 해주고 빠져나가게 되니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크랄로스를 개발해낸 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되는 거지.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몸에는 항상 좋으면서 당뇨 같은 그런 성인병도 안 일으키고 단맛은 훨씬 좋고 많이 잡수세요 하고. 그러면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환경단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서 찾아내야 된다. 우리 해가지고서 막 쥐에다가 마구 수크랄로스를 막 엄청 먹여가지고 아마 수크랄로스가 아닌 쥐 밥을 그 정도 양을 먹여도 쥐는 죽을 거야. 그 정도의 양을 투여를 한 다음에 보는 거지. 갑자기 이걸 먹였더니 쥐 간에서 이상한 물질이 생겨났다.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많이 먹여대는데 보통 괜히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지만 항상 두 사이드가 산업과 이것을 만들어내는 인더스트리와 그것을 이제 워치독으로 감시를 하는 환경단체는 항상 서로 간에 둘 다 이것이 항상 몸에 좋고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하는 회사도 나쁜 놈들이고 그런 입장에서 거짓말 하는 거고 그럴 리가 있어?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회가 있을 수 있지? 또 이것을 무조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건 절대로 해가 있다고 막 이렇게 그의 이 부작용을 확대해가지고서 하는 환경단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항상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GMO에 관한 문제도 똑같은 얘기이고 둘 중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항상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자기들의 포인트를 침소봉대하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자, 비슷한 그런 대체당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메가당 그렇다는 얘기고 젖당 그렇다는 얘기고 뭐 별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올리고당은 개수가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당류는 딱 2개인데 올리고당은 한 15개, 20개 정도? 훨씬 몸에 좋은 당으로 우리 식탁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올리고당. 근데 원래 그러라고 우리가 인체 내에서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 올리고당을 우리가 뭐 설탕 대신에 우리가 설탕을 만들지도 않는데 왜 괜히 올리고당을 만들겠어요? 그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보통 당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중에 목적이 탄수화물의 목적은 우리 인체 내에서
지금 여태까지 딱 봤을 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탄수화물을 이루는 이 구성원들의 구조의 화학적 특성, 구조 화학적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만드는지가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장 보다 더 중요한 결론은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의 기능이 뭔지. 생명이니까, 생명시간이니까. 근데 그 기능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단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탄수화물이 우리 인체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뭘까? 딱 두 가지가 금방 떠오르잖아요. 하나는 에너지원, 밥, 에너지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 할 때 이렇게 구조적인 식물의 셀룰로즈, 식물을 나무답게 만드는 세포벽으로서 식물의 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셀룰로즈.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도 있겠구나라고 두 가지는 금방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 올리고당이 이제 대표를 해주는 얘는 도대체 무슨 목적일까? 근데 사실 동식물 둘 다 공이 세균도 마찬가지이고, 이거가 이 올리고당의 목적은 일종의 인식표로서 네임택 구실을 해주는 거죠. 이 그림이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세포막의 일부를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표현해준 그림의 이름은 세포막에 이렇게 박혀있는, 일단 세포막에 박혀있는 이들은 뭐일까? 단백질들입니다. 세포막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꼭 뭔가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거지. 각각에 있는 각 도형들, 무슨 마름모, 사각형, 삼각형, 원, 이들이 전부 하나하나의 단당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고당들을 표시하는 거지. 그래서 세포 바깥쪽을 향해서 이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를,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들의 모양이 전부 고유하잖아. 그래서 다른 세포들은, 각각의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각 조직별 다른 세포들은 다른 형태의 이런 올리고당들을 달고 있으면서 자기가 어디에 속한 세포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올리고당의 역할이 우리의 혈액형을 주게 되는 그 올리고당들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적혈구의 표면에 달려있는 올리고당들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나를 A형 또는 B형, A와 B의 두 올리고당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헤테로자이고스를 AB형, 그 올리고당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O형,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가지고서 그들이 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기 것은 인식을 하고 내버려두고 자기 것이 아닌을 더듬더듬 하다가 다니다가 막 세포 돌아다니면서 막 깡패짓 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백혈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너 누구야? 백혈구가 무슨 눈이 있어? 뭐가 있어? 가다가 이렇게 더듬 해가지고서 이런 것들 더듬 해가지고서 너는 우리 편이구나 하고 가다가 갑자기 적혈구가 들어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는 A형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B형 올리고당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가 있으면 이건 내 거 아니냐고 파괴를 시켜버리니까 특히 수혈 같은 것을 할 때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혈액형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게 돼. 그래서 그런 예처럼 이렇게 올리고당은 인식을 시켜주는, 세포들 간에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식을 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당류는 이 정도의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녹말, 식물만 만드는, 식물의 광합성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다당류,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진, 글라이코젠은 우리가 광합성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항상 남의 것을 탐해가지고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만, 먹다 남은 음식들은 포도당으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마치 녹말 아류를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도 식물처럼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자. 저장용 당이죠. 그래서 이것을 글라이코전 또는 한국말로 글리코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둘 다, 녹말과 글리코겐은 둘 다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진 다당류이고, 둘 다 사실 구조도 매우 흡사합니다. 다만 글리코겐은 동물에서, 녹말은 식물에서,
또는 균류, 곰팡이는 뭘 갖고 사용하나요? 곰팡이도 역시 그러니까 헤테로트로밀이니까 뭐라 그러지? 종속 영양 생물이니까 글리코겐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셀룰로즈는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저장용, 에너지의 저장용이 아닌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게 되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데 웃긴 것이 녹말이나 셀룰로즈나 둘 다 그 구성원은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갑자기 야들야들한 녹말을 더 만들었다가 갑자기 딱딱해서 우리가 먹을 수도 없는, 소화도 되지 않는 셀룰로즈를 만들어낼까? 셀룰로즈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셀룰로즈의 아류 형태를 이제 곤충이라든가 균류라든가 이들은 카이틴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내고, 펩타이드 글리칸은 조금 약간 결이 다른 것으로서 세균들이 이 세 개는 셀룰로즈, 키틴, 펩타이드 글라이칸은 전부 구조적인 세포벽이나 또는 신체, 동물의 곤충 같은 경우 신체 외부 껍질을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당들입니다. 그래서 녹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글라이코전도 얘기를 했고, 둘 다 흡사하고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셀룰로즈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녹말과 셀룰로즈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것이 이제 알려주는 비밀의 단어입니다. 녹말은 포도당들이 알파 형태로, 알파의 중합체로, 알파 포도당들이 쫙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결합 중합체를 만든 것이고, 아까 알파와 베타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그 포도당에. 그랬을 때 글라이코전은 베타 결합이라는 것을 해가지고서 중합체를, 뭐야? 아까 얘네들이 고리를 이루면서 결합을 할 때 아까 이 OH기가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이 고리판에 위에 위치하게 되느냐 아래에 위치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베타냐 알파냐로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포도당이 됐다 또는 셀룰로즈가 됐다의 차이를 결정을 시켜주는, 아주 잘 표현을 해주는, 위쪽에 있는 것은 녹말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둘 다 보면 둘 다 포도당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녹말의 경우는 요 하이라이트 된 OH가 전부 한 방향으로 앞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셀룰로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베타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얘네들이 엇갈려서, 그러니까 마치 이 하나의 이 포도당은 앞쪽을 보고 있고 그 옆에 결합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포도당은 뒤를 보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결합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돼 있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포도당이 이루어졌다라고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은 그까지 중요한 거 아니고 알파와 베타의 차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달라지는구나. 결합을 할 때 알파 또는 베타 결합의 차이는 그런 식으로 되면 녹말과 셀룰로즈라고 하는 완전한 다른 두 개 서로 다른 물질이 되는구나.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식물의 산물을 소비하는 이 동물의 입장에서 볼 때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는, 왜냐하면 녹말은 저장용 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에너지의 저장용 당이라는 것을 익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들은 이미 우리가 다 진화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지. 벌써 침에 그득 들어있잖아. 이것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제라고 하는 효소가. 그러니까 쉽게 잘라버릴 수가 있는데 셀룰로즈는 아직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를 진화시키지 못한 거지. 분해를 못한 거지. 일부 미생물들은 이것을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을 이제 집에다가 초대해가지고서 우리 장에서 같이 살자라고 그렇게 초치를 한 일부 초식동물들은 풀 뜯어먹고 살 수가 있는 거고, 풀과 종이를 씹어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살았으나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내가 굳이 이거 풀 뜯어먹고 살아야 돼? 굳이 내가 종이를 씹어먹고 살아야 돼? 해서 방 빼! 하고 이달 말까지 방 비워주세요 하고 우리의 맹장에 살았던 그 셀룰로즈 분해하는 효소들을 우리의 오랜 조상들은 쫓아내가지고 더 이상
셀룰로즈를 분해 못하는 동물로 전락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딱 하고 10분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게 됩니다.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